올 들어 첫눈인데요.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 앞이 철책선입니다. 기러기들이 날고 있습니다. 철책선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들려오는 소식들 정말 처절하죠. 사람들은 통일을 외칩니다. 저도 통일을 외치죠. 통일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통일은 정적 통합이라든가 경제적 통합 이런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남이고 북이고 간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는 어떤 식으로 통일을 추진했고 그리고 통일 후의 후유증을 어떤 식으로 해소했는가를.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1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신이 펄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이런 날이면 떠오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주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심지어 남미,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풍찬 노숙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부상을 당한 분도 계시고요. 고문, 살육 당하고 또 죽고 심지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아니면 절망감을 느껴서 스스로 자진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모두 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해방과 독립을 쟁취했지만 다시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지금도 남북은 분단이 돼서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서 가장 최대의 과제는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우리 민족사 전체를 통일과 분열의 변증법이란 틀로 본 적이 있고 또 그렇게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고구려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일단 통일에 근접한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죠.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었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또는 드러내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라는 역시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라의 통일 정책과 현재적인 의미. 당연히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죠. 과거에 신라가 추진했던 삼국 통일의 업적이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모두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통일에 관해서 제 견해를 얘기했죠. 저는 통일지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통일지상주의자였었는데요. 이제 점차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방 이후에 또는 양쪽에서 정부가 생긴 이후에 모두가 통일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정권이 통일이란 것을 매우 악용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현실적 접근을 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통일의 혜택은 누가 보는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전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분단과 분열을 일단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단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분열 체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자가 분열이 돼 있죠. 공간이 남북으로 분단돼 있죠. 분열입니다. 경제도 전혀 다른 체제가 되어 있고요. 상호 교통이 없습니다. 북쪽의 문화,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는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역사도 분열이 돼 있어서요. 그들이 생각하는 또는 그들이 해석하는 역사와 우리가 해석하는 역사는 다릅니다. 특히나 근대사 이후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분열됐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거주지의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계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의식, 세계관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의식까지도 많이 훼손되거나 분열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가장 분단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의 입장에서는 북쪽 영토를 상실한 것이고요. 북쪽 입장에서 보면 휴전선 남쪽의 땅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각각의 토의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딱 나눠짐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다양성이 상실됐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할 때 남쪽과 북쪽은 자연환경이 또는 생태환경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의 역사 공동체, 하나의 생활 공동체, 하나의 정치 공동체라면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다양성이 보존이 될 수가 있고 더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파주만 하더라도 철책선 바로 밑이거든요. 여기만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한반도 중부지방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제주도 볼 때는 워낙 자연환경의 차이가 커요. 정치적인 분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다양성도 상실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활공간이라든가 문화의 다양성도 상실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전자가 불완전하게 계승됐다는 것이죠. 북쪽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는 남쪽 지방에서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남북녀와 마찬가지로 이게 서로가 만나서 그리고 뭔가 합일이 돼서 그러면서 생물학적 유전자가 다양하고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불완전하게 계승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남쪽 사람들이 확실히 북쪽 사람들보다는 성격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훨씬 섬세한 점이 있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적 유전자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역사적 유전자 이런 용어를 쓸 경우에는 역사를 마치 유기체 즉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19세기에 횡행했던 그런 서구의 인종주의라든가 부정적 의미의 민족주의를 연관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유전자가 불완전하게 계승될 수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먼 훗날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후손들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 제가 역사학자로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말에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지배계급이죠. 왕이라든가 사대부라든가 등등을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똑같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고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북쪽에서는 동포들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외면한 것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저는 당연히 평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 후손들이 반드시 우리 세대를 비판할 겁니다. 이 분단 또는 분열이 가져온 문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일을 추진해야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일지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낸 책인데요. 광개토 태왕과 한 고려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통일을 강력히 원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원해요. 다만 지상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됐을 경우에 국명은 한고려국이라고 정했거든요. 한고려는 큰 고려 또는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한 플러스 고려가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통일이 무엇인가? 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통일이란 것은 분단의 극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이다. 공간적으로는 터의 통일이고요. 시간적으로는 모든 경험의 통일이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심지어는 신앙이라든가 인간성도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통합과 통일은 다른 겁니다. 유기적인 것, 이게 통일이고요. 통합은 그냥 봉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통일 지상주의자들이 또는 통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남북의 분단이 해소가 되고 남북이 합쳐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통합이나 봉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의 합, 남과 북의 합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아우러지는 그런 통일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을 통일해야 되고요. 다음 단계는 동아시아를 통일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류가 원하는 것이죠. 지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북 통일의 일단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1단계는 내부 통일이 필요해요. 먼저 남한 사회는요. 일단 내부의 분열을 치유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본능, 자본주의 체제 한계, 그리고 남한 사회의 독특한 경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남북의 갈등이라든가 남북 분단의 문제가 남한 사회까지 전염이 돼서요. 남한 사회에서도 분명히 남북 간의 대결과 마찬가지로 사상적, 이념적 대결이 있는 건 분명해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현상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을 저평가하거나 의심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의 통일인데요. 일단 남북이 어느 정도의 내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문화의 통일을 이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사겠죠. 왜냐하면 현재 남과 북을 묶을 수 있는, 남과 북의 한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현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사고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남과 북이 결국은 과거에는 하나의 공동체였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우리가 가졌던 문화가 있는 겁니다. 남북이 분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형적이고 왜곡된 이런 문화가 아니라 원래 우리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섬 같은 존재라고. 왜냐하면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막혔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옥죄에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서 한반도와 함께 모든 바다를 공이 활발히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룡 문화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과 북의 육지, 그리고 동해 북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리고 이를테면 요동반도 동쪽까지도 우리의 해양활동 영역이 되니까 얼마나 해룡 문화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문화의 원형이에요. 세 번째는 역사적 통일을 이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일의 당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될까? 일단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데요. 이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에는 각각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생물학적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것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생기는 어떤 유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보고요. 역사적 존재로서의 본능이라고 봐요.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건 선조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건 그걸 떠나가지고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능의 기억이란 것은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모든 생명체에게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리프린트라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특히 호모 사피엔스에는 사고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역사적 유전자 속에서는 또는 생물학적 유전자 속에서는 이런 기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 즉 글자라든가 유물이라 등등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주장을 해요. 인간의 도리죠. 북한의 인권 문제. 통일 지상주의자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저는 통일이 안 돼도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있는 백성들, 인민들이죠. 그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단순한 정적 통합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통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외치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의 성향은 본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민족주의자라고. 어떤 것이 민족주의자입니까? 민족주의를 쉽게 표방하는 사람들은 역사상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이를테면 히틀러라든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지도자들, 당연히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주체 사상, 주체 사관을 내세워서요. 철저한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민족주의가 누구를 위한 민족입니까? 소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해야 되는 당위성은 바로 인간의 도리고요. 그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와 피를 나눴던 바로 북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감과 죄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만약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패배감도 못 느끼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데만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자를 빌어서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꾸준히 발언하는 분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행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머지는 일본 제국주의 질서를 극복한다든가 냉전 질서의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인 거죠. 두 번째는 현실적 측면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익이 생깁니다. 군사적으로 이익이 생기고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는데 세 번째, 경제적 이익. 이 문제도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당위성 아니면 통일이 된다는 한 명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론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요.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흘려야 될 피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이란 당근을 제공하는데요. 경제적 이익이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북한을
우리 남한 사람들을 위한, 남한의 경제를 위한 이를테면 식민지적 대상으로 삼아선 곤란하다는 것이죠. 저도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이익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남북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만약에 통일될 경우,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실제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주변 세력이 어디인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가능성 여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경우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래적 측면인데요. 반드시 미래적 가치, 의미가 중요하죠. 한민족 역할론이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한민족이 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미 GDP 대비 세계에서 10위에서 12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더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테크놀로지, 즉 기술력이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추후에 전개되는 세계 질서가 기술이 주도하는 세계라면 우리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지고 경제력이 주도하는 세계라면 우리의 위상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미적 역할론이 부상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 좋겠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선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인류가 가능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다가오니까 신문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고 이런 면에서 한민족은 분명히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민족의 지구 역할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급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가를. 그렇다면 그 정도의 에너지와 그 정도의 경륜과 그 정도의 역사적 경험이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통일됐을 경우에 아주 빠른 시간에 정말 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미래적 측면, 우리가 만약에 통일 원한다면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결국 서문격에 해당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또 한 번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는 비교적 전문성을 띄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제가 굳이 원하지는 않아요. 제 강의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분, 저와 그리고 생각을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다 제 역사학적으로의 경험과 지식을 더 보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때때로 앞에다가 제 이력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책들을 소개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라 해서 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교적 그 분야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식을 투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누군들 우리 역사를 대단히 뛰어나고 남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고 또 뻥튀기를 안 하더라도 비약을 안 하더라도 과작을 안 하더라도 왜곡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평생을 역사 공부를 한 저의 학자적 결론입니다.